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기술주들 사이에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에 시장이 급락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돌아가게 만든 건데요. 어제 국내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는 하락했지만 금융주 같은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흐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700, 코스닥은 770선을 내어주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여전히 올라갈 기미를 잡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 어떻게 될지 그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외인들이 여전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사이에서도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지수 하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도 외인은 86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158억 원, 기관이 738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외인이 팔고 있습니다. 39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302억 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75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에서의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진한 흐름 이어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약간의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특히 어제 종가를 18만 원대에서 내려앉아서 17만 원대에서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8만 원 선을 다시 터치하기에는 그런 반등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주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연일 빨간불을 켜더니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0.79%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37만 5천 원 현재가 나오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2% 넘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 1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황제주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오늘 현재가 9만 8천 원에서 97만 9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공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환경 허가를 재평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현대차 주가의 발목을 잡게 될지 이 이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는 삼성전자와 함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는 현재 주가가 10만 원대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 가까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외인들의 그 수급이 쏠리면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줬었는데 오늘은 각각 1%,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87,400원, 59,800원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현재가가 17만 원대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67% 가까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캠은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인의 매도로 좀 주가가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 하락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 빠지면서 19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과 HLB는 서로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등락률이 크진 않지만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고 HLB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장제약은 올라갑니다. 등락률이 꽤 큰 폭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4.64% 올라가면서 15만 3,900원의 시세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또다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2.86% 떨어집니다.
2,900원 정도 빠지면서 95,1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래시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빨간불 켜주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휴젤은 최근 강세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빠지면서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2% 넘게 빠지면서 27만 원의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합입니다. 71,500원 매매가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휴스틸입니다. 배관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휴스틸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업체가 그 지분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1%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4,610원에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휴스틸은 시간 외 매매에서도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그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오늘 보안 관련주 쪽에 테마 상승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라운시큐어는 현재 18% 넘게 올라가면서 2,225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일본의 대표 메신저 앱인 라인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모바일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라운시큐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외에도 오늘 보안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안 관련 테마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부터는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토크에서는요, 오늘도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 왔는데요. 참았던 가격 인상 터진다. 식품업계 줄줄이 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참았다 하지만 저같이 돈 없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언제 참았어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요즘 식품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요즘 K뷰티와 잘 나간다는 게 K푸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식품 가격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맛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견조한 2분기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 흐름도 좋다고 합니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할 종목은 PSK홀딩스인데요. 어제 반도체주 중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주면서 PSK홀딩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코리아 FT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전망과 함께 종목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오늘도 3가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전, 금리 인하, 수혜,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많이 발목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진 만큼 시장에 큰 영향력이 불러일으켜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들 오늘 세 번째 코너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물가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간신문에 나온 내용이 김치와 뭐 커피와 콜라와 이런 것들의 물가가 또 오른다. 실제로 이런 거를 좀 체감합니까? 저는 많이 체감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사게 되잖아요. 원래는 같이 본가 있으면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네. 혼자 살다가 막 사다 보면 이것저것 물가가 좀 오르고 있나 하고 느끼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가처분 소득도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잠시 후에 물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 토크 두 분과 함께 물가 이야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마, 폭염, 이상기후 때문에 원재료 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요. 콜라, 스프라이트, 커피, 김치 이렇게 식음료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른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밥상 물가가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물가 얘기 하기 전에 속보부터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랑 ENS 합병이 가결됐다. 임시주총에서 가결됐다는 속보가 몇 분 전에 나왔습니다. 찬성률은 85%고요. 여기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박종훈 팀장님부터. 네. 뭐 일단 뭐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이제 국민연금의 반대표 입장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 텐데 이제 지분율이 한 6.2%, 6.3%인가요? 예, 이러한 지분율 가지고 반대표를 했지만 해외 이제 여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찬성표를 또 던져고 뭐 어제 정말 이거 어떻게 이제 주총이 좀 될까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분을 보게 되면 약 50%가 좀 넘는 그러한 지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소액주주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죠 사실은.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야 반대표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지금 속보로 저도 보니까 85.8%. 그러니까요. 예,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찬성률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최태원 회장님이 뭐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뭐 대한상공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진심으로 또 SK 그룹 내에서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도 많이 전달을 했었고 또 100조 기업이다라는 뭐 자산 규모로 봤을 때 100조 기업이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청사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좀 마음 깊이 이렇게 좀 새기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좀 높은 찬성률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물론 소액주주분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주주가치 훼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그룹 내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서 여러 가지 뭐 주가 측면에서 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면 일부 또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노 측은 공시를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8천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하거나 합병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ENS가 영업이익이 매년 1조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노의 입장입니다. 돈쌤님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뭐 전반적으로 비슷한데요. 일단 저는 뭐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당위성 같은 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시너지도 뭐 충분하다고 보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분위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분위기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소외를 좀 어떻게 좀 보듬어 달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좀 있고 뭐 그 합병 자체가 뭐 그렇게 무리 있는 합병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좀 어찌 보면 볼 수밖에 없었던 손해를 좀 가다듬는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우리 시장에 대한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살아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를 좀 띄워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근데 이 일 때문에 네. 두산 이야기 많잖아요. 맞아요. 또 셀트리온도 뭐 최근에 사실 뭐 합병에 대해서 그렇죠. 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다른 타 기업에 어떻게 또 분위기가 전달될지가 또 향후 뭐 관심사가 아닐까. 사실 요것만 다뤄도 저희가 한 30분에서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상법 개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또. 이거 예. 하면은 뭐 감정 섞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주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속보로 SK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이 가결됐다는 거 찬성률 85%. 요 이야기는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가 볼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밖에서 뭐 장바구니 물가나 아니면 외식이나 이런 걸 물가 좀 올랐다는 걸 좀 체감하십니까, 박종훈 팀장님? 너무너무 체감하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이게 지금 요 근래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오늘은 그냥 제가 네.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냉면값이 막 15,000원이에요. 말이 죄송합니다. 냉면도 여기 또 자영업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 떡볶이, 떡볶이, 치킨 치킨. 이거 진짜 가격으로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뭐 조금 우리가 옛날 떡볶이 사실 컵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떡꼬치 200원이었는데. 뭐 500원 네.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떡볶이가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서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사이즈가 나는 요만큼만 먹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사게 되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게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의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카니님이 치킨 할인받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올리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돈쌤님은 약간 두 분이 유부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장 보는 물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긴 합니까? 일단 뭐 추석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도 부담이 되죠. 추석은 각오라도 하지. 각오라도. 네, 그 평소에도 네. 사실 근데 물가라는 게 이게 따박따박 오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계단식으로 오르잖아요. 그 계단이 최근 한 2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사회초년생 뭐 재무관리 이런 걸로 강연을 나가 보면 네. 예전에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점심 식사 뭐 순댓국 5,000원이면 다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우아해요.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돈쌤님 때 학식 막 1,000원 이랬잖아요. 1,800원 했죠. 1,800원. 그리고 2,000원짜리 나오면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예. 98학번이라니까 60이라니까요. 69년생이 아니고 79년생인데 1,800원대. 그때 2,000원짜리 나오면 약간 이제 독가스가 좀 커지고 뭐 그랬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외식이 가장 비싸졌고요. 외식이 가장 비싸졌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갔지만 이제 양이 너무 작아졌어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야구 유행이잖아요. 야구 이제 뚜껑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라도 먹으려고 순대를 한 1인분에 샀어. 근데 순대가 한 10개? 진짜요?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다니까요. 작은 게 아니라 한눈에 몇 개인지 눈에 근데 들어와. 그것도 금방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려. 그냥 예. 이거 개당 얼마인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상황이 된 거고 뭐 치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뭐 그 좀 저렴한 데 가면 옛날 통닭은 뭐 한 6,000원 이런 것짜리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다 그 옛날 통닭이 요즘 통닭이 됐죠. 가격으로 치면. 많이 말랐어 또 통닭이. 그죠? 사실상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네, 그렇죠. 병아리고. 이게 사실 물가가 오르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는 빅맥이나 이런 뭐 햄버거 세트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춰서 무슨 뭐 조금 라이트한 그런 밀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네네. 미국에서 소시지 수요가 증가됐다. 이게 경기 약화의 신호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많은 육류나 최근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채소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국가별로 약간의 품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사실상 이거의 가장 큰 뭐 요인은 기후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추석 차례상을 제가 뭐 여기서 한국물가협회에서 나온 표를 제가 보니까 채소류가요 21% 상승했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될지는 다 시장에 가시면 다 그대로 이제 뭐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뭐 17.1%가 상승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겁나는 추석 차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또 해줘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고금리를 그래도 좀 버텨왔더니만
또 이상기후, 또 기후변화의 악재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지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이게 결국에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그러한 가격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 추석을 명분 삼아서 또 가격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물가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또는 물가 지표가 많이 잡히게 되면은 가격을 인하하진 또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아우성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금리 상황을 또 버텼다 보니까 네. 또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 또는 지금 체감하고 있는 물가 자체가 지금 당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또는 물가 지표랑은 완전히 계율이 좀 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경제 지표를 전혀 믿을 수 없다. 물론 뭐 시간차가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품목별로 또 다른 상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미국에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코코아가 엄청나게 네네. 올랐죠. 오렌지 주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 그리고 뭐 계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뭐 설탕부터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이상 기후가 더 잦아지고 심해질 것이라는 많은 분석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부분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뭐 초입 구간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향후 뭐 5년 또 향후 10년까지도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진다면 정말 밥상의 어떤 뭐 음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멜롱님께서 옷값은 조금 오른 정도인데 먹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래서 겐조님께서 오늘은 재래시장 가서 떡튀순으로 때워야지 오뎅 국물 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만큼 식품 가격이 많이 인상된 이 부분 이상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단 보통 물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얘들은 잘 안 맞는 이유가 일단 식품에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곡물이 있고 채소가 있거든요. 곡물, 채소. 네, 근데 곡물은 주로 수입이 많고 채소는 거의 다 로컬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느끼는 게 예전에 뭐 기사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상추 같은 거는 그냥 가져다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불배. 네. 어. 근데 지금은 다 이제 1,000원씩 추가받습니다. 정량만 네, 주고 정량만 딱 그래요. 주고 그런 식으로 된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상추가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기후 위기의 기후가 변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는 가장 흔한 메뉴 중에 하나가 동태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동태탕 거의 없죠. 그래요? 예전에 동태탕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다가 따뜻해져가지고 올라갔어. 다 도망갔어요. 진짜요? 야, 안 잡혀, 안 동해에 잡혀. 안 잡혀요. 네. 와, 그래서 그래요? 그 지금 제일 흔한 게 동태탕이랑 뭐 상추쌈이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비싸졌어. 그런 것들이 맞아요. 비싸졌고 그리고 이제 근데 곡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을 하니까 전 세계 곡물 가격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데 채소는 그때그때 움직여. 그때그때 움직여서 제가 준비한 뭐 자료 하나 네. 보여주시면 일단 곡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을 한번 보면 뭐 22년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직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곡물 가격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뭐 엘니뇨 현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곡물 가격은 라니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좀 추운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세계에서 그 중요한 게 미국에서 뭐 밀 같은 게 엄청 많이 나고 중국에서도 남부 지역에 그게 있는데 라니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이제 그쪽이라서 이제는 오히려 엘니뇨 때문에 곡물은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창고에 쌀이 많은데 지금 풍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분명히 풍년이다. 그렇게 돼서 곡물 자체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채소나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바뀌고 있고 특히 사과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부산 조금 위에도 네. 가수원 있고 했는데 이제는 대구 위 한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후 이변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식생활은 그대로인데 그게
원산지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특산물이 이제 도시를 바꿔가는 느낌. 예, 그렇죠. 네. 이제 부산 망고 뭐 이런 거 어. 나오기 생겼어요. 부산 망고. 더 이상 동남아 갈 필요가 청주 없는. 바나나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그렇게 바나나.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비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바뀌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 때문에 채소 가격은 원래 좀 업다운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근데 다행히 곡물가는 올 하반기에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이제 주요 IB들의 이제 분석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그냥 생활만 해도 야 여기 태국이다, 동남아 날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동남아 만큼 가면 저희 동남아죠. 과일 자랑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약간 그런 자라나는 재배하는 채소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추세다. 그래서 식음료 값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근데 이렇게 식음료 값이 계속 올라갈 때 슬픔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쪽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동남아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네. 좋아할 수도 있죠. 저 망고 좋아하는데. 네, 망고 같은 그 요즘 이상하게 어디 좀 저렴한 뷔페가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망고의 퀄리티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다운됐죠. 뭐 해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땅보다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바다는 어떻게 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데우거나 식히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해안 생태계 같은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산물 진짜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해산물 좋아하는데 좀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음. 보기 드문 해파리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다. 요즘에 약간 저희 돈세님께 드립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일주일 쉬고 오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사실상 개그맨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외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다른 데로 약간 웃는 쪽, 뭐 네. 애니메이션이나 뭐 하츄핑 뭐 이런 아 이야기도 맞아요. 많이 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지금 뭐 물론 이거 지금 소비자 연맹의 설문조사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앞서서 채소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뭐 채소 가격이 워낙 높아지고 우리가 뭐 이제 시장가가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소비에 대한 변화의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물론 1,227명 대상이다 보니까 뭐 이게 다 대변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 변화가 매우 감소하다, 매우 감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올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소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내 이제 국가의 어떤 GDP적으로 봤을 때도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른쪽을 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신상식품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저렴한 판매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싼 곳에서 사겠다라는 비중도 많긴 하겠지만 뭐 이게 소비 자체를 줄여버리면 사실상 너무나도 이제 좀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의 많은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하츄핑, 네. 네, 사랑의 하츄핑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마케팅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어떤 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제품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츄핑을 네. 음식이 안 굿즈로 팔리니까 네. 음식에다가 넣어서 마케팅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예를 들면 지금 여름에 뭐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가 정말 많이 늘겠지만 뭐 일부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지만은 여기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마케팅의 요소를 더 집어넣는 그러한 방향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늘 제가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미국에서 이건 약간 좀 식품하고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헬스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헬스장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미국 사람들이 헬스 안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 필수적인 부분에는 내가 소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런 외적인 부분, 뭐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내가 조금 안정화되어 있을 때에 몸 관리 좀 해볼까, 다이어트 좀 해볼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곳에 지출하는 그런 지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소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소비가 늘어날 부분일까라는 부분 또는 이게 정말 필수적인 부분일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싸게 살 방법이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차라리 브랜드 같으면은 이제 좀 중저가 브랜드로 가겠지만 뭐 양파, 대파라는 게 브랜드라는 게 따로 있을 게 없다 보니까 그 요즘은 그나마 좀 하나의 유행 아닌 유행이 어떤 거냐면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상가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것만 임대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전혀 없이 그냥 신선식품만 파는 그런 곳이 유행을 해요. 아, 미니멀로. 예, 그냥 박스만 쌓아놓고 인테리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와, 그건 그러니까 또 인테리어만 공부할 딱 수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서 하루 딱 팔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기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좀 아파트 단지에 그 맘카페에서는 좀 유행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찾는 방법이 이제 쿠땡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또 필수제라고 해야 될지 피하고 싶지만 이제 핫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딸 가진 아빠기 때문에 등골핑. 예, 등골핑, 뭐 파산핑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참 이게 피규어만 해도 하나 25,000원 정도 하는데 80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집에요? 예, 아니 그 집엔 한 10마리 정도 있고 10마리. 농장이네요. 예, 거의 농장입니다.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예, 그 정도인데 어. 근데 게다가 이제 피규어만 하는 게 아니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무대 인사에 영화도 하고 있고 지금 지난 방송에도 이제 안내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무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야. 굿즈 안 사고 그냥 나갈 수는 없죠. 친구들은 갔다 다 오신 거예요? 저는 다행히 딸의 눈을 가려가지고 아직 이거 하는지 몰라요. 아, 몰랐어. 아빠 미안해. 큰 길 지나가면 가로등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차 돌려서 옆으로 가고. 아, 일부러 피하는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써먹으려고. 나중에 되면 좀 초반에는 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이제 표가 조금 구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기업들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뭔가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영화니까 또 이동진 평론가의 그 평론이 좀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쇼핑도 좀 평론해달라. 네. 라고 했는데 예,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네. 네, 가서 울까봐 아직 안 보고 계시다고. 아, 근데 이동진도 생각보다 안 본다. 어른들이 많이 울고 나오신대요. 굉장히 웰메이드라고 해서 이제 댓글로 이제 피하는 거 보니까 비거핑이다. 그 요즘 어른들이 핑자만 그러시나 붙이면 다 봐. 됩니다. 돈샘핑. 네, 뭐 아니면 김서진 있는 그 김시진이라고 있으면 시진핑 되고 뭐 그렇게 시진핑.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개그맨이 맞습니다. 개그맨인 것 같습니다. 네. 핫쇼핑 이동진 평론가가 들어가서 울까봐 요걸 또 안 받고 댓글로는 비거핑. 근데 요 진짜 이 핫쇼핑 뭐 이렇게 하면 마케팅이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식음료 음식료 파는 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마케팅을 이렇게 지금 빙그레도 그렇고 뭐 CJ 메가커피 저렇게 넣어서 팔면 제가 뭐 유부남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저게 남자들도 좋아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마케팅 네, 효과가 좋아합니다. 있어요. 이거는 사실 존쌤님께 여쭤봐요. 저도 유부남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아직은 때문에 이제 핫쇼핑에 입문할 나이는 아니고 네. 제 딸이 이제 7살이라서 사실은 이제 핫쇼핑을 졸업할 나이인데 졸업을 핫쇼핑을 좀 입학이 좀 늦었어요. 이제 한 3-4살에 들어와야 되는데 5살에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아이들은 엄청난 스킬 능력이 있어요. 그 많은 상품 중에 딱 그걸 찾아내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상상도 못한 곳에 있는데 그걸 또 찾아내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예. 어딜 가든 이제 꼭 핫쇼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어릴 때 캐릭터 좋아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거만큼은 이제 아이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의 수가 작아서 예전처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제 그쵸. 마케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는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좀 작은 것은 또 기업들의 좀 슬픔이 아닐까. 예전에 애들 한 반에 막 60명씩 있을 때는 한 명한테 아폴로 하나씩만 팔아도 재벌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소위 말하는 잡상인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쵸. 정 팔 거 없으면 병아리라도 팔고 맞아요. 뭐 그랬었는데 메추리도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팔 거가 팔려도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 자체가 잘 없고 아이들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핫쇼핑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대동할 만큼 식음료 업종은 굉장히 힘들다. 여기서 신선식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또 전가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그 배경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가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 추이인데요. 2024년 7월부터 지금 8월 26일 어제까지 식음료품 지수 추이가 4,400에서 3,900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름 때는 요게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또 떨어진가 보니까 기세가 좀 꺾였다 이런 코멘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게 식음료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박정훈 팀장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식음료를 조금 더 넓게 봐서 저는 이제 소비에 관련해서 아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 물론 이게 미국 표라고 미국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과거에 이 소비 물론 경기 침체와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정말 많습니다. 뭐 실업률도 있고요.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소비가 또 그만큼 그런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이 경기 침체와 또는 경기 둔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표들이 많이 있긴 한데 과거에 뭐 2000년대 또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쭉 보게 되면 이 소비 지표가 쭉 올라가다가 조금씩 머무르는 그런 위치에서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겠죠. 이 머무르는 위치에서 소비가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뭐 왔더라. 뭐 이렇게 물론 이건 뭐 100% 우리가 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과거의 어떤 이러한 소비와 어떤 경기 침체에 관한 또는 경기 둔화와 관계된 상관관계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들은 거죠.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제일 지금 최근에 약간의 그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향후 지금 뭐 실업률에 대해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소비 때문에 또 혹시나 미국 경기나 또 글로벌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와 경기 침체 상관관계도 한 번씩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다른 방송이나 뭐 딜사이트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 방송들 하면서 제가 소비에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네네. 소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좀 잘 봐야 된다. 물론 아직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나오셨던 분들은 우리는 뭐 소비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긴 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소비가 앞으로 더 침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욜로족이 아니라 요노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뭐 거지방에 들어가서 얼만큼 우리가 물건 아꼈는지 저는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나는 무조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많은 청년분들도 과거에는 뭐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은 내가 한 100만 원 버니까 뭐 120만 원 버니까 이렇게 바짝 벌고 그쵸. 뭐 내가 뭐 쓸 거 쓰고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은 이제는 아마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들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운영 비용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또 줄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벌써 제가 예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벌써 필리핀에서 보모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으로. 몇백 분이서. 그런 게 혹시 뉴스 보셨잖아요. 그때.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 가사도우미로 해가지고 몇백 분이서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 사건이란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이벤트가 이제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저출산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생산 능력, 생산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산업군, 우리가 어찌 보면 기피하는 그런 산업군들은 네. 이미 외국인 인력들이 확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저는 향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좀 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식료품을 좀 보게 되면 네. 사실 뭐 삼양식품과 뭐 CJ 시푸드가 아마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 많이 좋아하시는 또 K식품, 또 K푸드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K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사실은. 예, 추세가 완전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깨졌고 삼양식품이 뭐 대장주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복세는 뭐 물론 지금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향후 좀 더 큰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이런 소비 둔화 이 부분은 이게 쉽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식음료 자체가 그러니까 박종훈 팀장 말씀으로는 앞으로 경제랑 소비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식음료주도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그 아까 삼양식품 그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꺾여서기보다는 삼양식품이 왜 올라갔는지를 되짚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상반기 주도 섹터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미국과 수출입니다. 미국의 수출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뭐 그게 화장품이 됐던 식음료가 됐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내려가는 것들이 또 공통적으로 미국과 수출이 관련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연초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빠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둔화되고 있는 시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환율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상승을 좀 가져왔다가 지금은 좀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러티브가 좀 약간 상쇄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올라간 건 지금 환율 때문에 좀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근데 미국의 소비가 주는데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을 때 오히려 유리한 물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럭셔리라든지 이런 네. 게 아니라 약간 화장품도 가성비고 가성비. 예, K푸드도 가성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완전 침체로 가서 극단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둔화됐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받는데 최근에 부침은 환율 때문에 올라갔다가 환율 때문에 토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이제 환율이 다시금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가성비에 중점을 그렇죠. 두고 있고 인정을 받는 부분이니까 식음료 쪽도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네. 침체가 되면 그리고 더잘 식음료는 팔릴 수도 주로 이제 있다. 곡물 가격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가는 내려갈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금 주가가 좀 그 사이 많이 싸졌네라고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오늘 그 핀도더라는 기업, 중국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핀도더 다들 아시겠지만 테무, 그렇죠. 예, 너무나도 또 유명한 테무를 또 가진 이제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이 조금은 부러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비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가에 많이 몰려 있었고 그런 부분에 물론 매출 성장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하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하지만 마무리 이제 클라이막스를 그 CEO가 약간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또는 매출 둔화를 이미 벌써 마음속으로 예견한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향후 지금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이번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테무의 그 CEO가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한번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테무알리는 저보고 이제 돈세미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맞아. 네. 또 여쭤봐야 됩니다. 네. 실질적인. 네. 그 저는 그 CEO가 그렇게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상승 곡선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 상승률이 이제 또 둔화되는 거죠. 성장률이 네, 둔화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작정한 적자였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는 정상 기업으로 가야 될 그래서 수위 조절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시장은 좀 과격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어제 한 3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20%. 거 보면 주가도 이제 알리 가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주가도 알리 가격으로 조금 더 싸졌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추석을 또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 물가 그리고 왜 이게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달 국내 기업 808곳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은 103곳 중 35%로 2014년 이후 실시한 채용 동향 조사 중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27일 메모리 수요 둔화로 인해 SK 하이닉스 주가에 단기 모멘텀이 없다며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확충하면서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A.X 고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국책과제로 비금속 수소관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에 진입해 시장 입지를 강화할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노동조합 모임인 포스코그룹 노조연대는 포스코홀딩스가 발표한 120개 사업 부문 재편 계획에 인력 감축 및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사측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 하이드로젠이 최근 수소 연료전지 분야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핀란드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업 컨비온을 약 1,068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 군사위원회 주요 인사와 만나 미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해 선박 건조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감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 국내 금융권이 저탄소 전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 뜨겁게 불만 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SK증권에서 다룬 한미약품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은 상속권이나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게 리스크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2분기 실적은 아주 견조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랬는지 그 배경과 실적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미약품이 최근에 우리가 한 올해 상반기 대다수의 이 섹터들의 주가 상승폭들이 좀 컸고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어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모멘텀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주가만 좀 못 갔던 안타까운 점들이 좀 컸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리뷰 그리고 그 이외 그 향후의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진척 방향들의 어떤 성과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해서 제가 좀 오늘 골라봤고요. 일단 연간 매출액 기준에서는 8.3%가 증가한 1조 6,153억을 전망했고 영업이익이 2,59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가 증가됐고 영업이익률 OPM은 16.1%. 제약사들의 경우에 OPM 비율을 한 15% 정도만 넘어가면 굉장히 좀 많은 이윤을 좀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모두 다 반영하고 남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견고한 OPM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효자 제품인 아모잘탄과 로수젯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모잘탄은 이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방의약품이라고 해서 아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앓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파란색 뚜껑통 그런 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한미약품이 시장 점유율이 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로수젯의 경우에도 이 동맥경화 용해제라고 불리는데 심혈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두 종의 약품들이 원예 처방약으로서는 뭐 국내에서 상당한 어떤 실적 기여도가 한미약품에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약물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실적 기조 안에서 계속해서 좀 확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 파업에 대한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의료 대란이 뭐 아직 우리가 체감에서는 뭐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은 없는데 네. 환자들은 굉장히 체감들이 좀 큰 그런 그럴 것 상황이거든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의약품에 관련된 처방률이 감소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대사질환, 그러니까 뭐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심혈관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한 번만 탄 게 아니라 뭐 한 번 처방을 받게 되면 뭐 한 2, 3개월에 많은 양들을 좀 처방받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적에 관련된 영향은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의 명가 내년 다수의 임상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머크로 기술을 이전을 했던 듀얼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는 2주 1회 투여요법으로 2025년도 임상 이상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듀얼 아고니스트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이 기술 이전이 됐고 최근에 우리가 뭐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이 돼서 최근에 뭐 시판 허가라는 성과를 좀 이끌어냈죠.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머크에 좀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 이상이 내년도에 좀 종료가 되고 여기서 유효지표가 또 좋으면 임상 3상에 또 돌입을 하게 되면 아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각도를 보면 한 2026년도 안에는 임상 3상에 관련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한미약품의 이 비만 치료제, 지금 LA 트리플 아고니스트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GLP-1 계열의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시판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 릴리가 GLP-1 기반을 하고 있죠, 약물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 ADA에서 비임상 결과,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동물 실험했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이 뭐냐? 쥐한테 투여를 해가지고 얼마나 살이 빠졌는가라고 네. 봤더니 투약 3주에 39.9%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효과가 있으면 임상 1상,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유효지표 확인하면 임상 2상 그리고 여기서 특정한 어떤 연령군에 대한 대조군들을 좀 더 확장해서 보는 임상 2상과 3상의 역량까지 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시판 허가라는 어떤 절차를 좀 진행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뭐 동물 실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뭐 체중 감량의 효과를 좀 증명했기 때문에 아직은 비임상 결과이지만 재현성의 확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에 비만인 90명을 좀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타임라인을 보니까 2026년도에 임상 3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빠르면 2027년도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형 비만 치료제의 2027년도 시판 허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제약사는 OPM이 15%만 나와도 되게 잘 나온 건데 네. 한미약품은 지금 16% 넘게 올랐으니까 엄청 네. 잘 나온 거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서 동물 실험 해봤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아주 좋았으니까 앞으로의 시판 허가도 기대된다. 이런 좋은 소식은 알겠는데요. 네. 상반기에 계속 잘 나갔는데 주가가 못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경영권 분쟁 이슈나 이런 노이즈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수 없지 않을까요? 가장 큰 주가 상승의 걸림돌은 좀 경영권 부재. 경영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한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네. 사실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사실 주가의 상승 요인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난 1월 3일 고가가 37만 7천 원. 근데 이게 월봉 주가를 보면 70만 원대 형성이 됐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일봉 주가를 봐도 37만 원대 대비해서는 지금 25만 8천 원대까지 지난 8월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241선 미만의 주가가 좀 형성되고 있고 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죠. 지금 지난 임총에서는 사실 뭐 신동국 회장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면서 현재 장남과 차남 쪽에 손을 좀 들어줬는데 다시금 모녀 쪽의 지지를 좀 선언하면서 지금 경영권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통해서 다시금 이 이사진들이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직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되는 부분들의 안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좀 이런 부분들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을 싹 걷어내고 순수한 사업 역량과 앞으로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기대치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현재 구간은 그래도 좀 저는 좀 싸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파이프라인도 좋고 생산 라인에 있어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도 많은데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줄평 한번 당차게 열어볼까요? 네, 돌아와요 신약 개발 맛집 경영권 분쟁은 이제 그만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된 종목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PSK 홀딩스 소식인데요. 어제 HBM 관련주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네. 이때 PSK 홀딩스도 7%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리포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진 거 다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난 고가 6월 19일 기준에서 85,300원, 최근에 주가 바닥권이 지난 8월 2일에 44,700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절반 정도, 반토막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 나왔지만 어제 좀 급락했고 오늘도 보합권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직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 이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네. 사실 뭐 이게 불확실성으로 좀 봐야 될까라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뭐 AI 투자에 관련된 회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없고 정체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아직은 막대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 피크인데 이게 사실 뭐 올해 상반기 실적 내용들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게 실적 피크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보수적이 아니라 그래도 상향된 어떤 지표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지금 기술주들의 조정폭들이 좀 더 크고 있고 아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은 알겠지만 3분기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 좀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상승 탄력 이후에 아직 현재는 하반기 방향성을 좀 찾지 못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업황이라는 게 일순간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래서 최근에 뭐 TP도 좀 하향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 올해 상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내용 좋고 내년 내용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불과 3개월 만에 TP를 하향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어떻게 3개월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기준점이 좀 잘못된 것이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 그리고 3분기에 대한 확장치, 4분기 연속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땐 실적의 변동성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캐펙스에 대한 어떤 감축 부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 부분을 먼저 반영시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평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어떤 낙폭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 이후에 방향성은 좀 찾지 못했지만 저는 실적이 증명하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PSK 홀딩스의 경우에는 뭐 일단 2분기 견고한 실적을 좀 예상대로 좀 잘 발표를 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OPM이 40%대, 네. 한 1분기 기준에서는 한 50%대 OPM을 보여주는데 40%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높아진 눈높이가 충족이 좀 안 된 그런 셈이지만 2분기 기준에서는 리플로 장비 일부가 3분기로 이연됐던 점, 그래서 실적의 반영 효과가 좀 더 미비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중화권의 후공정 캐파의 증설 강도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에 대한 이 설비 투자가 조금 더 강화됐을 때에 대한 실적 변동치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로 그리고 디스컴 장비의 활용 공정이 HBM 공정에서 후공정단까지 확대가 될 경우에 관련된 외형 확장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강하게 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디스컴이라든가 리플로 장비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군데 메모리 3사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승인 이후에 아직은 라인에 관련된 뭐 리플로라든가 디스컴 장비에 대한 도입이 조금 이제 늦춰진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해당되는 어떤 캐파 물량들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생산 일정들이 수립이 된다면 저는 장비 반영은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3, 4분기에는 어느 정도씩 올라갈까요? 지금 50에서 40으로 떨어졌는데 크게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일단 뭐 지금 실적에 관련 내용들이 조금 약간 뭐 실적 컨퍼런스 콜처럼 세부 사항들에 대한 손익 구조를 발표를 한 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뭐 이 최근에 반기 보고서에 대한 내용만 갖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리포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 좀 감안했을 때는 2분기의 장비 일부가 3분기로 실적 이연이 됐다. 이거는 2분기에 매출이 확정되지 못하고 3분기에 장비 반영이 이월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양호할 수 있다는 지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9월 말 3분기 안에 삼성전자의 경우에 HBM3 8단 모델에 관련된 콜테스트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든 좀 확정이 될 것이다. 방향이 뭐 나오든 연기가 됐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네. 아마 3분기 통과가 좀 유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보면 PSK 홀딩스가 3분기부터 장비 반영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로 좀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높이가 높으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충분히 잘했어도 그만큼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3분기에 또 다시 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노이즈 이슈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높은 영업이익은 매력적 반도체의 절세 미남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후공정 분야 반도체의 절세 미남이라고 뽑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코리아 FT 리포트입니다. 대표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OPM, 네.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6.7%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6%나 뛰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분기 실적 기준 1분기에는 실적 미스가 있었고 2분기에는 일부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고 있는 전용 부품이죠.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장착률이 좀 더 증가된 부분들. 근데 OPM을 크게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에서 한 5% 정도의 마진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5%대 이상을 좀 추정했다는 것은 한 6.7%로 좀 추정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3분기에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4분기 내년에는 오히려 카본 캐니스터의 장착률들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저는 OPM은 충분히 한 8에서 9%대, 많게는 10%대까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는데, 일단 이 회사는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되고 있는 이 배기가스를 흡착하는 장비입니다. 카본 캐니스터에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OEM으로 계속해서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이 하이브리드의 어떤 주력 차종들의 양산들은 사실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가 출시가 되죠.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제네시스 라인의 일부 주력 차종이 하이브리드 차로 좀 선회돼서 신차 출고가 좀 예정되고 있는데 한 6종에서 많게는 한 8, 9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전기차 캐즘 현상, 그래서 뭐 지금 생산량들을 감축하고 여기에 관련된 일부 양산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뭐 북미 시장에서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품 수혜는 좀 어느 정도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치가 3분기가 아니라 저는 뭐 4분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기대 요인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함께 중국 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론적인 부품들이 사실 일부 수익 지표를 좀 개선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전체 매출 포션의 이 카본 캐니스터의 매출 비중이 이번 2분기에 39%에 좀 해당됐다는 것. 전반적으로 한 50%에서 55%까지 매출 포션이 상향이 된다면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실적에 관련된 반영 효과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지금 한 6,000원 미만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현대차의 인도 법인 상장 이슈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 현대차 이 인도 법인의 첸나이 지역에 이제 이 생산 공장을 좀 거점 좀 두고 있는데 네. 코리아 FT도 첸나이의 생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오. 관련된 어떤 IPO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 네. 해당되는 어떤 관련주 수혜 기대감, 그러니까 단기적 수급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인도 IPO 상장 이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쪽이랑 그리고 인도 IPO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궁금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요즘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전기차 캐즘이 아무래도 좀 수혜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가 계속 안 나가고 공포증이 확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차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전기차가 다시 머리를 이렇게 들이민다고 한다면 네. 크게 꺾일 수 있을까요? 꺾이죠. 많이 꺾일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백을 여기에 관련 틈새 시장이 갑자기 커지니까 네. 일시적인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지만 전기차가 앞으로 전체 뭐 보편화된 시장 뭐 전체 자동차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코리아 FT 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전기차 이 부품에 관련된 전환을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좀 구축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나오고 있는 리스크긴 한데 사실 전기차에 대한 전환을 부품 전환으로 좀 빠르게 좀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다시 쓰는 주가 하이브리드 최강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최강자 코리아 FT 소식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미약품, PSK홀딩스, 코리아 FT 세 가지 종목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끼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경계감 속에서 시장이 오늘도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42% 정도 하락하면서 2686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이 0.63% 마이너스 76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어제 5,000원 가까이 팔았고 오늘은 1,500억 가까이 매도를 날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5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시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쉽지 않네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시장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 얘기하지 말까요? 네.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핫쇼핑 얘기할까요? 그거 좋죠. 전반에 핫쇼핑 얘기 엄청 했거든요. 그만하시죠.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멘트를 조금만 들어본다면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경계감이 지금 더 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제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국내 리포트들 보면은 하반기에 디램이라던가 낸더 쪽 업황은 괜찮을 것이다인데 지금 외국 쪽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5일 그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로 지금 8월 달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이벤트 있으면 일단 좀 겁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미국 쪽 시장은 괜찮은데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반도체 미국 반도체 쪽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 소부장은 거의 뭐 폭락하는 수준으로 빠지니까 이게 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투자하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가이던스도 잘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전기차 2차 전지 안 좋다 얘기하다가 화재 이런 이슈들까지 더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반도체랑 2차 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뭐 계속되는 요 사건 사고들로 인한 테마주들의 기승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또 엔비디아 얘기입니까? 네, 엔비디아 단기적으로는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기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기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경계성 매물이 미리 출회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항상 한국은 선반영입니다. 네, 선반영으로 미리 밀렸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혹시나 내일 좀 흔들려서 저희 그걸 맞이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내일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항상 개파락이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은 청개구리다운 한국 시장은 오히려 그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 미리 이렇게 외국인이 도망가고 조금 빼니까 네.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의외로 좋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요. 네. 실적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건 다 알아요. 오.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다 반영한 상태에서 지금 130달러대냐 아니면 그거 안고도 아직도 150달러 이상으로 가기 위해 지금 베팅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시장이 해석을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조금 힌트 이런 거를 주신다 그러면 노하우, 힌트, 아이디어 이런 걸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해쳐가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또 답이 될 수도 있고 이주호 본부장님? 네, 뭐 이거는 사람 성향의 차이라 내가 HTS를 맨날 본다. 뭐 30초마다 한 번씩 무조건 이걸 안 보면은 좀이 쑤신다 이러신 분들은 투자 못 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슈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뭐 목표 수익을 뭐 3% 4% 잡으시면 손절은 뭐 1, 2% 라인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진짜로 뭐 이 HTS를 놓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하나 사면은 좀 묵직하게 기다린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막 뭘 사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홀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금은 좋을 것 같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지금 가장 챙겨야 될 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사랑의 하추핑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보니까 한 상반기 동안에 좀 벌었던 게 있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다 날라갔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이제 다 까먹고 마이너스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니 올해 난 뭐 한 거지? 아,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거 손절하고 이거 손절하고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딱 붙게 되는 이 순간부터는 네. 또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최선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냥 뭐 하나씩 또 보여주긴 해요. 이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에 맞는 다양한 오늘의 메뉴는 이겁니다.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일단 계좌 방어할 정도만이라도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일단은 저희 고질적인 병이 있죠. 추석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추석 때 이번에 끝나면서 그 다음 날이 거래되는데 FOMC 결과랑 같이 나와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인 플레이가 안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이라고 하더라도 또 한 주마다 또 이슈 큰 것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붙을 때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잘 슬기롭게 겪거나 무슨 얘기죠? 예, 급하지 말자. 지키는 투자를 하자. 오히려 다 까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급해서 덤벼들었다가는 더 크게 지옥문이 열릴 수 있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달에 딱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언제예요? 11월, 12월. 오. 요때는 아마 있는 돈 싹 준비했다가 그때는 집중 매매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총알이 없으면 더 괴롭겠네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참는 거죠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바짝 당겨서 올해 수익률 팍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럼 저희도 대표님 한 11월, 12월에 모실까요? 아, 저 그때 출연 못합니다. 저 아니, 따뜻한 남쪽이라. 한가할 때는 오시고 중요할 때는 안 나오시면 안 되죠. 아, 항상 알겠습니다. 딜사이트 TV와 함께. 딜사이트 TV와 함께.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챙겨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3개의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작진이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와 이거 가져갔다 대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근데 요거 딴지 걸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이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 80 기술 요거를 한수원이 같이 원자로 설계할 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전 기술을 같이 하는데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수원이 수주받는데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고 거기서 웨스팅하우스가 M&A 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계속 여기를 태클을 걸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 할 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 할 얘기가 있다. 이조범 장 뭐 짧게 하면은 네.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가 하는 거를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들 배가 아프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잖아요. 그런 심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본시장 그런 성향상 어쨌든 남이 이렇게 다 가져가면 우리도 여기 체코 이렇게 원전 입찰했고 우리도 하고 싶은데 남이 한다? 이거 좀 약간 배 아프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챙겨오고 싶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지금 원전주들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최종 결과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이즈들이 계속적으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건다고 한다면요. 잡음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코 원전 돌발 변수라고 기사들이 나는데 사실 이거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렇게 태클이 걸린 적이 몇 번 있었고 요거를 이제 뭐 물론 이게 국가 사업이 좀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되는 거니까 나라가 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김민수 대표님도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세론 한번 맞더니 네. 그다음부터는 이거 뭐 고질적인 문제였었죠.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웨스팅하우스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캐나다 회사예요. 캐나다 회사가 인수를 해서 지금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이걸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런 태클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몸값이 비싸지죠. 그렇죠. 솔직히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관련돼서 건설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냥 설계 시공만 하고 거기다가 받게 되면 그걸 다 이제 밑으로 하청 주는 이런 구조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약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시공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할 일이 없던 거예요. 그냥 우리 IP만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비싸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태클 걸어가지고 자기 몸값 올리는 기조밖에 안 하는데 이걸 그래서 한 1, 2년 정도부터 계속 합의를 본다. 특히 계속 태클을 걸어왔었을 때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한국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희에 대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형 경수로 ARPU인가요? APRU인가요?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만 계속 갖다 붙는 거예요. 예, 그랬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원천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합의 같은 거. 요게 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팔려야죠, 그 회사가. 그렇죠. 네, 그럼 아예 그냥 저희가 살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주죠, 뭐 그까짓 거. 예, 그래서 아예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 보니까 글로벌 여기저기서 다 원전 짓는다 그러는데요. 그 청정 국가라고 하는 스웨덴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원전이 없는데 지금 또 케냐까지 한다고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폴란드가 자금 일으켜서 우리도 하겠어. 지금 할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기적으로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될 섹터 같고 종목 보니까 한전 KPS가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약간 수급 들어오면서 변화를 봤을 때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KPS 오늘도 1% 정도 오르는데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한 3개월 동안에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사실 웨스팅하우스도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그렇죠. 거기서 콩고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이게 뭐 정부가 어떻게 좀 기업들끼리 그 협상하는 거를 좀 중재를 하면서 여러 다리를 놓느냐 여기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서 또 잘 해결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미국 정부와 여러 경로로 논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원전주 괜찮아요? 뭐 길게 보시면 좋죠. 근데 뭐 지금 워낙 이제 길게 보면 뭐 다 좋죠. 돈이 다 없어요. 살 돈이 없어요. 아, 살 돈이 예. 없어서. 뭐 지금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친환경 중에서 그럼 수소, 풍력, 태양광 그 원전까지 낀다고 했을 때 원전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지금 풍력이 낫지 않나 싶은데. 풍력이 낫다. 돈 되는 건 다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네.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은 다 매력적이니까 상장을 했겠죠. 근데 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원전은 조금 밀린다. 어쨌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김민수 대표님 발제한 주제인데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또 항공주가 또 올라요.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 항공주, 유틸리티, 건설, 인터넷 소프트웨어, 바이오 뭐 등등등등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한두 섹터만 꼽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예, 첫 번째로는 뭐 항공주. 항공주. 예, 항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수혜주라고 했었을 때 앞에 나온 얘기들 있죠. 그게 바뀌면 또 수혜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조가 그대로 쭉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매크로 지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항공주의 대표 주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특히 3분기는 여전히 또 가장 성수기 중에 하나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항공화물까지 가세해서 움직이는 부분들 생각하면서 단기 지지권들 잘 맞추면서 올라오나 이거 좀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유틸리티죠. 네,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전력 이런 거 한국전력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한번 네. 물리면 뭐 거의 6개월은 가라고 네. 하는데 요즘엔 6개월이 아니라 며칠 만에 지금 쭉 올라오네요. 맞아. 네,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수금 해결한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요금 현실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약간씩 거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런 또 원화 강세 흐름들에 맞춰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한가공은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내일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내일 혹시나 나도 여기 왔어, I'm here 이러면서 또 왜 엑슨모빌 같은 데서 쭉 들어오면은 네. 예, 네. 혹시나 뭐 그런 또 얘기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매우 호재겠죠, 진짜. 그럼 그냥 내일 상한가입니다.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아직 이슈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것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특이하게 뭐 지역난방공사 이런 것들도 네. 요즘 계속 강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죠. 원래 지역난방공사는 겨울이 수해입니다. 청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앞두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하게 되면 요즘 뭐 HDC 현대산업개발 네,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아파트 사야 됩니까, 앵커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아, 왜요? 그래도 재테크 쪽은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네. 전 진행만 해서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아 그럼 아파트 진행시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봐야 될 거.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주 쪽은 또 관심이 많은 그 섹터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거기다 뭐 요즘 영끌에서 아파트 산다고 난리잖아요. 또 가계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혹시 좀 작은 중형 건설사까지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뭐 IS 동서 같은 경우 지금 3%나 올라오면서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도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이 오늘 또 요즘에 네이버 강하죠.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강한데 오늘은 보니까 딥페이크. 딥페이크. 네. 대통령도 바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수익 금리 인하가 다가오긴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보게 되면 요즘 가장 핫한 거는 유한양행이죠. 특히 세론 나오고 한 이틀 쉬다가 바로 턴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오는 것들. 네. 사도 됩니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여기서 진행 좀 시켜보세요. 참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큰 호재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항암 아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항공, 유틸리티, 건설, 인터넷 소프트웨어, 바이오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네. 일단은 항공은 뭐 그렇다 치고 패스. 유틸리티는 대왕골에 묻어서 이거는 조금 약간 테마 성격이고 건설 하자니 건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 올라서 사실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약간 급등락이 크고 만약에 큰 거 하자니 네이버 카카오고 네. 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요즘 뭐예요, 여기서 명하나님의 심경이 이렇습니다. 뭔가 아니, 다 살 하기 수가 싫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시장에서 예. 걸림돌이 없는 걸 사야지 그나마 마음이 편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네. 다 하나하나씩 뭐 제가 대왕고래 살 수도 없고 건설주 이거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하자니 이거는 너무 변동이 크거나 아니면은 너무 카카오나 네이버 같고 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러면 그러면 좀 조정받은 반도체 사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저 가만히 있잖아요. 예, 아까 예. 초반에 아무 잃지 않는 투자 이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잃지는 않는 투자죠. 네. 근데 얻을 것도 없는 투자입니다. 뭔 소리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게 수혜 섹터니까 혹시나 기회 되면 한번 조정 받으면 사보면 그러니까 되겠죠. 이 중에 하나만 꼽아주세요. 왜냐면 네. 이렇게 던지면은 약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처럼 헷갈려요. 그리고 네. 어려워해요. 네. 제일 매력적인 거 하나만. 하나만요. 네, 하나만.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관심 없는 거 하나만 찝으면 됩니다. 관심 없는 거 네. 건설. 건설이세요? 그럼 그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걸 하면 돼요? 예.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건설주랍니다. 예. 예, 그러면 건설 이거 사람들이 관심 없을 텐데 그럼 그건 섹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원 부장님은 저 중에서 굳이 하나만 뭐 하시겠어요? 저 하나 고르라면은 바이오죠? 바이오. 네. 바이오. 바이오.
다 그러니까 바이오로 쏠리는 것 같아요. 바이오가 죽으려고 하다가 다 한 바퀴씩 돌다 보고 옛날에 동대문이나 용산도 그렇잖아요. 여기 알아보고 좀 비싼 것 같은데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집이 제일 쌉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거의 문 닫았습니다. 지금 재건축한다고 네, 문 닫았습니다. 다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컨셉은 명확합니다. 네. 금리 인하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가는 데 수혜주 여기가 모멘텀이 되는 섹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방점을 좀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주 본부장님이 오늘 나 이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해가지고 주제를 꼭 잡았거든요. KBO 역대 최다 관중. 와, 미쳤다. 수혜주는 이게 뭘까요? 이주 본부장님, 요거를 왜 꼭 하셔야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경제방송 TV만 틀면은 맨날 바이오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다른 거 좀 해보자 약간 맞아요. 아니 요즘에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기가 야구 막히죠.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아, 이제 지금 가을 야구. 그 중위권 싸움이 네, 역대급입니다. 치열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구장 관객 수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데요. 예, 와. 이렇게 더운데 거기랑 상관없죠. 그, 야구인데. 거기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근데 네. 자 그럼 갑자기 이걸 뜬금없이 왜 얘기했냐? 자 KBO 독점 중계를 누가 합니까? 티빙이 합니다. 티빙이죠. 네, 그럼 티빙 모회사가 누군가요? CJ ENM입니다. CJ ENM을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사실 뭐 스포티비 좋아하시죠? 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스포티비 어디 있냐고요? 상장사 뭐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스포티비 자체가 회사 아니에요? 상당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갑자기 그 얘기 뭡니까?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네네. 축구 좋아하신다고 아, 하길래 축구 좋아하죠. 그래서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티빙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일단 뭐 지금 MAU라고 해서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티빙이 올해 1년 내내 지금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요게 지금 실적으로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 가을 야구가 10월 달이잖아요. 그때까지 이런 추세로 끌고 가면은 그거에 대한 실적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여기서 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들 뭐 OTT 관련주들이 좀 안 좋다 하지만 넷플릭스 주가 보면은 이게 뭐 안 좋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을 게 하나가 있는데 추석 전에 황정민 씨 나오는 그 베테랑 2가 아. 그게 또 개봉이 또 기가 막히게 9월 13일 날 하더라고요. 베테랑 투. 그래서 올해 천만 영화가 사실 범죄도시 4랑 이제 파묘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뭐 딱히 없었습니다. 정혜인 씨 나오죠. 정혜인. 네, 정혜인 씨, 황정민 씨 나오는데 그 한 분 가신 분은 어차피 안 나오실 거고 네. 이제 그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봐야죠. 새로운 라인업으로 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웨이브라고 그 OTT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상파 3사 그 스트리밍 전담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이 합병 논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티빙이랑 웨이브랑 합병해버리면은 요게 또 커집니다, 파이가. 네. 그러면서 우리 토종 OTT가 넷플릭스만큼의 그런 이용자 수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 넷플릭스 이용률인데 저게 쿠팡도 꽤 높은데 저 밑에 티빙이랑 디즈니 플러스랑 있는데 만약에 웨이브랑 티빙이 합치면 어느 정도 넷플릭스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안 좋았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필 공교롭게 최근에 CJ CGV 주가가 좀 세게 올라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약에 베테랑 2까지도 천만 영화 한번 하고 이제 야구 또 한국 시리즈까지 팍 해갖고 만약에 갑자기 한화가 1등 해버리면은 이게 또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가 1등하면 CJ ENM이 오릅니까? 그래요. 재밌는 세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 관련해서 워낙 또 죽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며칠 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컨셉이 빈집털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도 그렇고 약간 수급이 죽어있고 주가가 죽어있는 애들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좀 끌어올리는 그런 빈집털이의 컨셉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가 조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도 뒷받침될 수 있고 오를 만한 재료나 모멘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KBO 역대 최다 관중 속 수혜주 이런 걸로 CJ ENM. ENM을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트 있으세요? 저는 관련 수혜주가 뭐 마니커 할인인 줄 알았어요. 마니커 왜요? 예. 치킨이라서. 예, 예. 아.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도 날카로우시네요. 음. 예, 잘하셨는데 차라리 콘텐츠 하면은 그래도 역대. 역대. 기다렸던 그 콘텐츠가 오지 않습니까? 뭐요? 오징어 게임 2.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겜 2는 진짜 넷플릭스만 다 주가 반영하고 그런데 뭘 저희 참. 테마주는 갑니다. 아니 진짜 예.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뭐 저기 뭐야 그쵸? 근데 돈은 다 저쪽이 가져가고. 오징어 게임 1 때 쇼박스 많이 갔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컨텐츠 관련주도 살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분의 공략주 좀 넉넉하게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장 공략주 보여주시죠. 역시 CJ ENM이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 SD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네, 엠노 할 걸. 엠로. 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둘 중에. 네. 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에이, 큰 형이 낫겠지 했다가 엠노만 가네요, 오늘은요. 엠로 8% 상승입니다. 네, 삼성 SDS는 다 아시다시피 네. 삼성그룹의 IT, 물류 이쪽에 대해서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IT 쪽에 이번에 좀 이슈가 좀 있는 게 금융권이 망분리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망이 분리가 되면서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클라우딩 이쪽은 이제 아마 직접적으로 하는 업체와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도 클라우딩을 시도를 한다. 근데 물론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개인 정보 보호나 또 약간 금융 데이터다 보니까 이거 잘해야 되겠죠. 보안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쪽에서 잘 하는 업체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업체가 어디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래도 샘성이야 그랬을 때 시장의 반응들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AI죠. 소프트웨어 쪽은 가장 방점은 AI. 그런데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혹시나 거기서 그룹사와 함께 투자를 딱 했었을 때 성과를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대기업 SI 업체들이겠죠. 네. 그중에다가 삼성그룹과 함께 연결시킨다 그럼 SDS가 가장 총대를 먼저 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엠노 인수하고 우리 이쪽으로 간다. 엠노는 SCM 물류망 관련된 쪽에서 공급망 관리 쪽에서 강점을 보이다 보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또 기대감이 좀 높을 것이다라는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쪽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자산이 5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현금성 자산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투자를 했었을 때 또 M&A 확대시키고 하는 변화 본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삼성 SDS 관련해서 목표가를 잡아주신다면 얼마를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잔잔바리 입장에서 너무 길게는 못 보겠고요. 일단 16만 원대 한 17만 원대 정도쯤 해서 그 정도쯤이면 직전 고점대입니다. 그 정도쯤에서는 한번 훅 들어온다 그러면 챙기고 나갈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2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종훈 부장님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CJ ENM을 콕 집은 이유는 그리고 목표가까지 주신다면요? 아까 거의 다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차트상 지금 월봉 보면요. 과거의 영광이 43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이게 정말 2014년도에 43만 원까지 갔다가 뭐 이래저래 하면서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이 10년 동안 빠져왔던 이 가격대에서 한번 이러한 뭔가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약간 형제 회사잖아요. 거기 지금 주가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면서 거의 뭐 진짜 우상향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에 만약에 대작들이 흥행에 성공을 하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된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CJ ENM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OTT까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그동안 전반기 때 못 갔던 이유가 결국엔 실적이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았던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티빙이랑 만약에 웨이브가 합병이 될 경우, 그리고 만약에 베테랑2라던가 기타 하반기에 그 드라마들, 콘텐츠들이 뭔가 흥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부분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왜? 그동안 너무 못 갔고 너무나 저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오징어 게임 2 얘기하셨는데 그게 일단 12월 말에 확정이에요. 근데 그게 또 잘 되면요, 이게 또 이 엔터주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가 가면요 우르르 다 갑니다. 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근데 이러한 기업의 그런 이벤트들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OTT주들 누가 출발 끊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르르 반등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컨텐츠주가 하반기에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시는 거죠? 컨텐츠주 플러스 엔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뭐 목표가는 9만 원대 정도.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때 우리 얘는 좀 신기한 게 8월 5일 날 안 빠지고 7월 달에 좀 빠졌었어요. 기업 내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7만 원대 제시해드리면서 네. 9만 원대 잡은 이유는 사실 이 여기 있는 매물대 한번 소화하기 전에 한번은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9만 원대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죽어있는, 누워있는 그런 주식들 요즘 많이 보는데 네. 컨텐츠주 한번 좀 갈 때 어떤 모멘텀이 됐던 갈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NM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만 원, 매수가 현재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5자 공략주 삼성 SDS 그리고 CJ ENM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장은 좀 반등하길 바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